광복절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정 운영 방향과 함께 대북, 대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또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서 여야가 좀 평가가 엇갈렸어요. 좀 요약을 해주시죠, 장 교수님. 우리 정치가 항상 단일대로 가야 되는데 네. 뭐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이 오늘 7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하는 건데 네. 여당은 뭐 적극 찬성, 뭐 강력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공허하고 그리고 실망스럽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의 아베 여러 가지 담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때마침 북한의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광복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평화라든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평화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어떤 담화를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6.15라든가 14 선언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죠. 네. 그런 것을 오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섭섭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일본, 대북한 메시지는 좀 서로 다른 평가를 넣게 되는데 예.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이게 참 광복 70주년이다 보니까요.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대대적으로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아주 특색이 있거나 아주 공격적인 그런 경축사를 하진 않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렇게 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국내 상황도 어렵기도 하지만 국제 대외적인 관계가 좀 복잡 미묘합니다. 예. 예, 중국도 가야 되고요, 미국도 가야 되고요, 아베 담화 내용 부분도 있고 북한의 도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 경축사를 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광복 70년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이 좀 약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거보다는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조금 국가이익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총평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북 대일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계가 있어서 대북 대일 어떤 메시지보다는 경제 살리기라든가 우리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 주변의 어떤 여러 상황이 과거 해방 당시와 상당히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제국주의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한일합방이 됐고 그리고 2차 세전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지리적인 위치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지금 상황도 총칼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예. 보이지 않는 아주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압박하고 오는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의 오늘 이 광복절 경축사는 그 미세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광복절 특별 사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로 사면이 단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는데 준비가 되면 좀 보여주시고요. 자, 이 특사를 예.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지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이다 보니까 네. 뭐 원래 이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라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220만 명 정도의 굉장히 대규모 특사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진 부분들은 과연 경제인들이 몇 명, 총수급들이 몇 명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재계가 기대했던 바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투자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사면을 강조했는데 네. 이게 조금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봤을 땐 롯데 기업의 문제가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굉장히 여러 단계의 이 원칙들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쪽지 사면이라든지 정치인 사면은 배제하는 비교적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기업인 사면이 관심이었는데 최태원 회장만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무슨 기준이 있었을까요? 뭐 기업인 사면, 정치인 사면은 배제를 했고 기업인 사면 중에서도 한화 김승현 회장은 빠지고 최태원 SK 회장은 살려주는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지금 단행을 해서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재벌을 예를 들어 사면을 해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 거냐 그런 비판적인 시각은 야당 입장에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우리 헌법과 제도상의 대통령의 사면권을 두는 것은 물론 누구나 경제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큰 조직을 끌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나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대통령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특별 사면이라든가 이런 사면권을 둬서 일정 기간이 지난 어떤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을 줌으로써 특정 부분이 필요할 때 특정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제도권으로 어떻게 이렇게 흡수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저는 사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최태원 회장의 사면은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현 회장과의 차이를 보면 예. 지금 최태원 회장은 최재원 부회장이 사면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나 반면에 한화의 김승현 회장은 그 간부 홍동욱 그리고 김현중 고문이 사면이 됐습니다. 예. 이미 김승현 회장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복권이 이제 사실은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크로스 보팅을 하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특히 이제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보수 기질이 있어서 그래 내가 안 돼도 내 밑에 부하가 되면 나는 좋다. 그런 어떤 캐릭터가 작용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혜택을 저는 줬다고 봅니다. 실제로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이렇게 두 분께서 언급도 하셨지만 경제가 과연 이 법무부가 얘기했던 그 사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 이거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진짜 의문이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요? 경제는 인류 역사가 쭉 역대 우리 정권이나 뭐 예.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가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 안 좋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재벌 총수를 살려준 사면 복권한다 해서 경제가 살 거냐? 그래서 기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정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다양한 뭐 그리고 재벌 개혁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했을 때 예를 들어서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 복권을 시켜준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것이 아니고 예. SK라든가 어떤 재벌의 어떤 수장을 사면 복권 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서 조금의 분위기 전환을 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기분상의 문제지 이것을 어떤 계량적으로 경제가 산다 그런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토대는 뭐 마련이 됐다고. 예, 체감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요. 예. 뭐 아까 장성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법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 문제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게 이제 사면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 정도의 사면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예. 원칙을 파괴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SK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사면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박근혜 정부의 그 뭐 4대 개혁이라든지 창조 경제에 부합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합심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아마 다소 수동적인 다른 기업들의 예.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시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제 활성화는 안 되더라도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잘못을 하면 두 번은 사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사법부도 그랬지만 5년 이거보단 7년, 10년 더 늘리자. 근데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사면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사면의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배임이나 횡령이라든지 다른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부정의적인 부분들이 축소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게 한국 경제에 있어서 이바지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한 이런 사면은 이거보다 후퇴되는 사면 기준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후에요. 그렇게 보면은 재계라든지 경제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책임 경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노선이 뭐 두 차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좀 앞서 보면요, 예. 고 성남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우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두 번의 사면을 받았다면서 강력하게 네, 비판한 바도 그렇죠. 있는데, 요번에 그 하나 김승현 회장이 제외가 된 것도 앞서 두 번의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사면을 또 받음으로써 두 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그 삼수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세 번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꼭 한화 김승현 회장이 이번에 제외된 것이 꼭 두 번의 그런 구색을 맞추다기보다도 예.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예.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인 사면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마지막 뭐 이제 1년 정도 남겨놓고 정치인 사면을 마지막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예.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면에서 또 보면은 4대강 담합 입찰로 적발된 건선사들의 그 행정 제재도 모두 없어졌단 말입니다. 네. 이게 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특별 사면 하면은 보통 그 경제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 정치인이라든지 재벌 총수라든지 몇 명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아니면 진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기록이라든지 뭐 경범죄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에 관심이 갔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명품이 디테일에 강하다고 사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행정제재 같은 것들이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관심도 안 갖고 특별한 지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담합 사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나중에도 이런 그 국가 사업이라든지 뭐해서 단합들을 근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의도적이었든지 놓쳤던 건지 뭐 여러 가지가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더 좀 살펴보고 비판할 부분들은 비판하고 문제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의 목함지대 도발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일단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가볼까요? 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미국의 윌리엄 해리슨 제독하고 북한의 남일 장군이 휴전협정을 조인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북진 통일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사자회담, 육자회담 할 때 우리를 제외하는 것이 우리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네. 그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의 도발입니다. 도발이고 목함지뢰를 설치한 것이 뒤에 문제죠. 비무장지대가 동서 248km고 네. 거기도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씩 해서 거기에는 뭐 군인이라든가 관측소 그리고 감시 초소 이런 것들을 일체 두지 못하고 방송시설도 두지 못하고 했는데 양쪽 다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소, GOP라고 하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나 목함지뢰가 발견된 것은 중앙에서 남쪽으로 400m까지 내려와서 북한의 목함지뢰를 설치하고 갔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우리 경계 실패라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당 내나 뭐 야당도 그렇고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해방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한 뭐 3,000번 정도 도발이 있어 왔는데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도 북한이 미루나무 전지 작업을 하는 미군을 도끼로 와서 이렇게 살상하는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었고 그 야욕이라든가 도발의 목적, 적화의 목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발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뭐 국제정치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도발이 일어나고 나서 그 국가 정부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가 NSC라든지 운영되는 거 그다음에 국방부 통일부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 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제 예. 뭐 하는 거냐 청와대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도발 자체를 아까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좀
비무장 지냈고 논란이 있고 그런데 정부 간에 이렇게 좀 조율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보기관도 국제 대외적인 상황들이 참 미묘하다 보니까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순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부분들도 중국에서 보도할 때도 오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온다. 그러니까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또 그때 가서 또 고위급 만나가지고 고위급 회담하는 게 좋은데 또 북한은 또 지뢰 도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일돼서 의견을 하고 통일돼서 뭔가 의견을 낼 만한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의견 조율도 안 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라든지 대통령 중심의 뭔가 내부적인 입장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 대행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그 당내 뭐 계파 갈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무성 대표가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했다고 보고 윤석열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한 뉘앙스로 했다는 것도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에 있을 경우에 적전 분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은 청와대가 모든 안보의 컨트롤 타워이니까 NSC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국방의 중추가 청와대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고 하시라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뭐 공격이라든가 포를 쏘는 것도 있고 사이버 공격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북한의 위협인데 정규적이나 비정규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서 북한의 어떤 대남 도발이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제 대통령이 이제 평화 통일을 주창을 한 그런 취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민한 시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인 멘트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일정 부분 지나서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는 정말 우리의 안보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원에서 봤을 때는 상황이 끝났을 때는 이거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서 이것이 책임이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철책이 뚫렸다든가 그때 당시에 근무자가 잘못했다든가 하면은 명확하게 엄중 징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주간에 좀 이슈가 됐던 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자, 국회가 방탄국회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놓고 좀 국민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야의 셈법은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지금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그리고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따갑습니다. 예전에 계속 이제 동료 의원, 국회의원들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여야가 대립을 해도 개인적으로는 친한 관계다라는 게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료 의식도 있고 김무성 대표도 이렇게 박기춘 의원 안아주고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이 동병상련의 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 동료 의원들을 처벌한다는 거에 좀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엔 워낙 여론 지금 뭐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도 있고 지금 혁신위도 가동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감싸주기가 힘들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를 막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은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데 동조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나름대로의 자정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랬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조진만 덕성여대 정형외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